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황종석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황 박사님, 제가 지금 일부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 뭐 도시재생 하면 저도 이제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자격이 있긴 하지만 보면 뭐 이렇게 벽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교통도 있을 거고 주거도 있을 거고 복지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 경쟁력에 가장 그 기본적인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뭐 지역 사례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더 좋고요. 사실 도시 경쟁력은 이제 우리가 지방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도시 경쟁력은 도시 지방 자치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은 뭐 한마디로 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도시의 어떤 매력도 그리고 주민 생활의 어떤 삶의 질 이것을 이제 높여서 또 주민들이 살고 싶고 또 살기 좋은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게 이제 또 우리가 말하자면 도시 경쟁력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야 경쟁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랑구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중랑구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중랑천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많으실 겁니다. 중랑천 하면은 이제 사실은 중랑구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경기 북부에서 발원해서 이게 이제 서울시는 한 8개 구가 이제 관통을 해서 지나는데 중랑구가 이제 오해를 받았습니다. 중랑천이니까. 네, 중랑천. 그래서 과거에는 냄새 나고 그다음에 툭하면 범람하고 2000년도 초까지도 이제 범람을 했었습니다. 크게 범람을 했는데 그런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거기도 이제 또 공동묘지라면 좀 이미지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면목동에 이제 서울시 전체 도로를 가는 골재 채취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지역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미지를 이제 좀 나쁘게 이제 이렇게 하는 요인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상을 전환을 통해서 또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쭉 이제 개선이 되어 왔는데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뭐 한용운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정환 선생님도 있고 또 우리 하가 이중섭 선생님 또 시인 박일환 선생님 우리 또 민족주의자이신 또 조소항 선생님 축산 조소항 선생님이라든가 뭐 지석영 선생님 유명한 근현대사의 유명한 분들이 많이 묻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오스트리아의 그 베토벤 묘소도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나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아주 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은 아주 서울시 명소가 됐습니다. 벚꽃 피고 그쪽으로 걸어오면 아주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힐링이 되는. 그리고 중랑천에도 거기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뭐 운동시설 뭐 그다음에 여가시설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장미축제 같은 것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골재 채취장도 동양 최대 폭포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도시를 이제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도 요새 많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경쟁을 높이는 게 지방자치의 어떤 질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제 외곽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인구들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택이 좀 노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신도시들이 막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거라든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인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지자체들은 뭐 이런 어떤 노후한 주택을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교육 여건을 공부 때문에 애들 이제 가거든요. 교육 여건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에 어떤 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철도 이런 거는 사실은 계획이 되면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근데 그런 걸 미리 이제 그 지방 행정과 접목을 해서 지역 발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제 복지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고령화가 돼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살지만 또 어떤 지역은 뭐 장애인들이 또 많이 사는 데가 있고 그런 어떤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복지도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박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 잠깐만 접점이 생기는데 저도 저희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계시다가 이제 이장을 해서 이제 딴 데로 모신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망우리 공동묘지 자주 가봤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질문이 없는 건 또 궁금한 한 가지 있는데 실제로 그 예를 들어 중랑구다, 노원구다, 뭐 도봉구다, 뭐 이런 지역, 그러니까 서울 그 외곽으로 붙어 있는 그 지자체에서는 젊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택이 노후화되고 집값이 오르니까 자꾸 신도시로 많이 나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해요? 그게 이제 지자체 요새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인구 유출이 예. 심각하면은 지역이 공동화,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면 그렇죠. 지역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뭔가 이제 노인이 많은 그렇죠. 동네가 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아까 도시 재생이 필요한데 아까처럼 뭐 벽칠이나 하고 이렇게 도로나 그리고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도시 재개발, 고층화, 이게 다 도시 재생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랑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망우역 상봉역이 그 경춘선 시발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교통이 좋다 보니까 결국은 다산 신도시니 이쪽에서 뭐 생기면 젊으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공동화가 되는군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사실 그 주민의 그 행복하고 삶이라는 게 도시 경쟁력하고 연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는데 69시간 노동 문제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되고 시끄러웠어요. 사실 노동 문제가 주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은 아닌 것 같고 노동 시간 문제는 뭐 근로자 문제니까 또 자영업자도 그 사실은 69시간하고 무관한데 자영업자분들은 뭐 일찍 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꼭 그 근로자 문제만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모두 다 행복해야 되니까 국민 행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주민 행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저희 같은 건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이건 이제 행복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도. 그래서 이제 주민 행복은 사실은 이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요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골목길에 꽃길이 있고 깨끗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출근할 때 차가 안 막히고 착 빠지면은 기분 좋은데 그쵸. 정체가 된다거나 또 어떻게 출근할 때 골목길에 보면 쓰레기. 뭐 이렇게 쓰레기 채워놓고 뭐 이게 바람 뭐 날리고 하고 지저분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편리성이라든가 쾌적성이라든가 풍요 이제 이건 뭐 소득과 일자리와 관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체, 이웃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객관적인 생활 요소들이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행복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들이 이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정책 역량이라든가 행정 역량이 주민 행복을 가져다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주민 행복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이제 주 69시간제 이렇게 막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데 그렇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답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단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요즘은 늘어났다, 줄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 격차도 있고 또 빈부 격차도 있고 그렇죠. 또 개인적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뭐 69시간이 또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52시간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기업 경쟁력이라고도 또 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자영업자들은 임금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일하시는데. 분한테 그거 다 주고 나면은 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또 제도의 어떤 유연성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는가 측면에서는 제가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좀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공감 속에서 이런 정책이 선택이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주민 행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우리 박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기 과정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 예. 많은 그 수기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도 토론하고 그 장단점도 이야기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무슨 수기 과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무슨 원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것도 막 수기 과정 뭐 몇십일 동안 2달씩 석 달씩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만 그랬지 좀 지나고 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보여주기 행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가긴 하는데 아까 제가 서울 강북 문제로 제가 북한선으로 고가도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고가도로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예. 구로 제가 사는 구로만 해도 그 구로 그 디지털 단지 쪽에 있던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던 그 고가도로 다 철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해서 요즘은 다 없애는 추세인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 문제긴 해요. 근데 사실은 강북은 교육 문제로 집값이 좀 결정되는 곳이 있어서 강북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교육 문제로 좋은 데라고 얘기하면 뭐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 그 양천 목동, 그다음에 저 노원의 은행 사거리 학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학원이 좋아서 거기가 학군이 좋다고 느끼는 건데 지금 뭐 중랑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중랑구는 어떤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될까요? 뭐 중랑구에 뭐 학원에 좋은 데 유치한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좋은 학교로 유치한다, 뭐 이런 걸까요? 저도 이제 교육 뭐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할 때 네.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은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인데 그렇죠. 강북 같은데 이제 이 지역 문제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거 환경도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외곽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자녀 교육 문제로 그렇죠. 이제 강남을 간다, 노원을 간다든가 네. 이렇게 이제 인구 유출이 또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이 침체가 되는데 이제 강북 교육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중랑도 이제 그 하나인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육 분야에서 이제 근무 기획팀장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정책도 만들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의 이제 교육 복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 뭐 중랑구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하는 정책 개발 연구 이런 것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교육 문제가 많이 특히 이제 우리 중랑구가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분과 이제 유출이 되는 게 연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 문제는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도 해봤지만 이건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좀 긴 지속 가능하게 긴 시간을 두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이제 연구한 그거 보면은 이제 학교 당사자는 학교라든가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라든가 또 주민 또 지방 정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교육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공감과 협력이 굉장히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방 정부에서 지방 단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지역이 빠져나가니까 지역이 침체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학교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교사가 또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학력 신장이 돼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육 환경 개선이 네, 되고 뭐 그렇죠. 컴퓨터라든가 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시설 또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서로가 다른 입장에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협력이 돼가지고 추진이 돼야 시너지가 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쭉 하면서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 이제 취약계층의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히 이제 비대면 시절에는 이번에 코로나 나타났잖아요. 팬데믹 예. 시절에서 학력 차가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언론에서 보면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더니 더 벌어졌어요. 강남하고 중랑 이제 비교를 했더니 더 벌어요. 가난한 아이들은 더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방 정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게 관심을 갖고 갭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 보면은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예. 그렇게 이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취식도 하고 그래서 부모가 돌아오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지금 좀 보완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
민간에서만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원을 되고 시설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학력도 높여주고 또 그 관계성을 높여주고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집에만 있으면 또 신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인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단답형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는 네. 지역에서는 또 현실적인 문제고 그럼요, 하니까는 네. 이런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육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4대 개혁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개혁이 있었잖아요. 네. 그 교육 문제도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교육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교육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교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결해야 될 문제성들이 있는데 사실 공부가 제일 쉽잖아요. 공부가 뭐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제일 쉬운 건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자, 우리 교육 문제만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황 박사님도 베이비붐 세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니어 대책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더니 우리 지하철 타시는 그 어르신들 무임승차하시는 지하철 타시는 어르신들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해봤더니 남자 어르신들은 전부 종로상가 서울에서 여자 어르신들은 청량지역 제기역 이쪽으로 많이 가신다 그래요. 이 중장년 노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부에서 뭐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게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농 차이도 심하고 다 친하면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이 노인 문제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하는 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노인 문제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딱 하나를 짚자면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뭐 베이비붐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자식들이 해서 투자를 하고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자기 노후는 돌보지 가난해졌어. 못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어느 정도냐면은 노인 빈곤 문제가 OECD 중에서 우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38.9%가 이제 노인 빈곤율인데 이게 이제 OECD 기준으로 하면 아주 3배가 높습니다. 평균 OECD 평균은. 근데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노인들의 어떤 적성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금, 노후 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혁이 돼서 노후의 어떤 소득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요즘 세대들은 뭐 좀 이상한 말을 써서 노인을 폄하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고생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인 세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데가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안전하고 노인분들이 이제 뭐 거동이 좀 불편하게 안전하고 노령 친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또 참여, 사회 활동 참여.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노인 세대들도 굉장히 집에서만 있는 거야. 특히 심각한 거는 1인 노인들이 단독 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고립감이라든가 이렇게 고독감을 해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이런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 1인 가구들 이게 되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엄청 공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1인 가구가 됐는데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 불안감이란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그럴 거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이 노인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너무 고생들도 많이 하고 많이 계셨는데 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 박사님은 공직생활 36년 하셨으니까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일제 36년인데 딱 36년 하셨는데 요즘 젊은
학원들이 막 퇴직을 많이 한다 그러고 요즘에 노량진에 가서 공부도 좀 많이 안 한다 그러고 뭐 노량진에 컵밥집이 뭐 한 절반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노량진 하면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이 공직에 들어서기 위한 그 메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컵밥집이 이제 장사가 안 돼갖고 한 절반의 문을 닫고 있다. 뭐 학원들도 어려워서 노량진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신림동으로 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입사했는데 뭐 3개월 만에 퇴직하는 비율도 뭐 10몇 프로가 되고 뭐 1년 만에 한 20% 이상 그만둔다는. 저는 처음 시내 직장 그랬잖아요. IMF 외환 위기. 그런데 이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저도 이제 그 속에서 예. 있어봤고 이제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예, 같이 이제 그렇죠. 있어봤고 이제 퇴직하는 직원들도 저한테 상담도 해보고 많이 그래서 경험도 있는데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건데 지금 우리 이제 뭐 진짜 이게 중간에 그만두는 이제 그쵸. 원래 그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급 공무원 이제 국가 공무원 이제 응시율 경쟁률을 보면은 예. 2011년도에는 뭐 한 69대 정도 일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02년도에는 뚝 떨어져서 23대 1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2015년, 17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9천 명이었는데 좀 2021년도에는 뭐 15,000명으로 한 71%가 급감을 했어요. 급증을 했죠. 급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 원인이 뭐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라밸 그런 이제 그런 좀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라밸도 안 되고 이제 일단은 이제 저임금, 예, 저임금. 뭐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뭐 기수 뭐저 실수령에 이거 그렇게 이제 시간당 얼마 보면 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연금도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이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라밸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일이 되겠네요. 뭐 보수화된 주식도 있겠고. 자, 우리 저 박사님 앞으로 좀 그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예. 뭐 저는 이제 강원도 이제 시골 조그만 데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중랑구로 이사를 와서 한 40년 동안을 중랑구에서 공직 생활도 하고 또 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중랑구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애정도 많고 해서 제가 또 연구원을 이제 퇴직하자마자 바로 이제 중랑구에 또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지금 중랑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공직 생활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연구 경험을 우리 중랑구 발전이라든가 주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